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12강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해 볼 건데, 요 시작 전에 우리가 이제 쉰 지가 좀 돼서 그 이전 11강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다 까먹었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방어작용이 나옵니다. 자, 방어작용에는 이렇게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방어작용은 다른 말로 우리는 면역작용, 면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면역. 되겠죠.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특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뭐 고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러한 작용이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백혈구 같은 거 있죠. 백혈구는 어떤 세균이나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침입을 하면 얘는 무조건 이걸 잡아먹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식세포 작용 또는 식균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서 뭐 그런 반응 아니면 병원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백혈구는 보통 혈관 속에 있죠. 그러면 그 혈관을 넓혀서 백혈구가 나가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느냐?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걸 이제 분비를 하는데 그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얘가 혈관벽을 넓히니까 안에 있던 백혈구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염증 반응도 있었어요. 해서 그런 것들은 뭐 내부 방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우리가 이제 어떤 세균이 침입하는 걸 1차적으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뭐 점막이라든가 우리 눈 뭐 이렇게 눈물 이런 거, 그리고 뭐 침 뭐 이 속에 뭐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이 있다 했는데 뭐 그런 것들로 한번 1차적으로 방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해서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우리는 선천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선천적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 비특이적 방어작용. 그리고 특이적 방어작용은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특이적 방어작용은 특이하게 어떤 특정한 항원에만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해서 이거는 한번 들어왔던 어떤 병원체를 인지를 하고, 얘를 이제 나는 아는데 해서 방어작용을 펼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들어왔어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후천적 면역이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후천적 면역 되나요? 해서 방어작용에는 두 가지, 비특이적 그리고 특이적 방어작용 두 가지로 나뉘고, 비특이적은 무조건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얘기한다. 그리고 특이적 방어작용은 후천적, 한번 들어온 적이 있는 병원체에만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잘 우선 비교를 해보고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책을 한번 보면 특이적 방어작용해서 항원, 항체, 그리고 뭐 항원, 항체 반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용어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자, 뒤에 보이죠? 외부에서 체내로 침입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물질,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병원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가? 항원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병원체 또는 뭐 독소 아니면 꽃가루 이런 것들이 이제 항원에 속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병원체, 세균, 뭐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원에 속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항체. 항체 동그라미 하시고, 항체는 이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만들어진 면역 단백질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단백질의 어떤 특징들 얘기할 때 항체의 성분이다 했던 그게 바로 항체입니다. 되겠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항체다. 그게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까지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항원 항체 반응이 나오는데,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는 반응을 말 그대로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데, 항원을 무력화시켜서 백혈구의 식균 작용이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되겠죠? 해서 자, 요 오른쪽에 한번 보면 그림 잘 보이나요? 항원의 종류가 이렇게 별표, 그다음에 뭐 다각형, 그다음에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항체의 종류도 항원의 종류만큼 다양해. 그래서 각각
어떤 특정한 항원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 얘는 지금 별표 모양인데 이 동그라미, 요 동그란 이 항원이랑은 결합을 못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정한 항원이 특정한 항체하고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네모할까요?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보이나요? 그래서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 구조에 맞는 특정 항원하고만 반응을 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특이적 방어작용에 속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이적 방어작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밑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중요합니다. 먼저 네모해 볼게요.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두 개 구분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세포성 면역은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 반응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쌤이 요거 이제 책을 한번 보기 전에 또 한번 정리를 해주고 책을 한번 봅시다. 자, 보이나요? 아이고, 여기 보면 대식세포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백혈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식세포가 요 항원을 만났어. 이 항원이 들어갔어요. 이제 내 몸속에 병원체가 이렇게 침입을 하면 대식세포가 이거를 냠냠냠 잡아먹습니다. 알겠죠? 자, 얘는 무조건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잡아먹고 끝, 아, 배불러.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얘는 누구한테 알려줘요.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얘가 보조 T 림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식세포가 이 별표를 먹었어. 먹고 나서 얘를 인지해서 누구한테? 보조 T 림프한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얘 요런 게 들어왔어 라고 알려줍니다. 보조 T 림프한테. 자, 그러면 이 보조 T 림프는 어떻게 하느냐? 얘가 아까 우리 잠깐 봤던 세포 독성 T 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깨워요. 그 깨운다는 표현을 우리는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활성화시킨다. 되나요? 그래서 보조 T 림프구를 보조 T 림프구가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켜 막 깨워요. 깨워서 야, 이런 게 들어왔어 라고 깨우면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뭘 하느냐? 직접 그 감염된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누가?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되나요? 자, 얘는 보조 T 림프구가 야 일어나봐.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 알려줘요. 이런 게 들어왔어 라고 알려주면 얘는 직접 그 감염된 세포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를 파괴시킨다고. 되나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세포성 면역, 죄송해요. 면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되나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니까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세포성 면역이다 라는 거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가 보조 T 림프구가 얘만 깨우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B 림프구를 또 마찬가지 깨웁니다. 활성화시켜요. 자, 활성화시키면 이 B 림프구는 뭘 하느냐? B 림프구는 두 개로 나뉜다. 기능이 나눠진다. 이런 걸 우리는 분화된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나눠집니다. 어떻게? 형질 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뉘어져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되나요? 자, B 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뉘게 되면, 자, 형질세포는 뭘 하느냐? 얘가 아까 봤던 우리 항체 있죠? 항체를 생성한다라는 거.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듭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 항체를 만들면 이 항원이 다시 이제 들어왔을 때 얘가 결합을 한다라는 거.
되겠죠? 이 특정한 항원이 이 특정한 항체하고만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세포는 뭘 하느냐? 얘는 뭐가 들어왔다고? 아, 별표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별표 병원체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세포는 아, 이런 게 들어왔지 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뭐다?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체액성 면역 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요까지는 그러니까 1차로 침입했을 때 이거는 1차 침입 적을까요? 1차 침입했을 때 이렇게 이제 1차 침입했을 때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별표 그러니까 요 항원이 똑같은 항원이 두 번째로 침입합니다. 자, 보이나요? 아, 안 보이네요. 자, 아이고. 네. 자, 요 병원체가 2차 침입. 그러니까 재침입 똑같은 애가 또 들어왔어. 자, 또 들어오면 자, 들어왔을 때 누가 먼저 반응하냐? 기억세포가. 나 쟤 아는데. 요런 애가 들어왔다고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서 이 기억세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떻게 되느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보이나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되면 형질세포는 또 뭘 만든다? 항체를 생성하겠죠. 형질세포는 또 항체를 생성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항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원이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좀 더 빠른 속도로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빨리 항원 항체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얘가 없어지겠죠. 되나요? 자, 요런 거 전체, 요까지가 전부 다 또 체액성 면역에 속한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1차 침입했을 때, 그리고 요거는 2차 침입했을 때 요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되나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책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다시 우리 책을 한번 보면 아까 얘기했죠. 세포성 면역은 활성화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다. 되겠죠?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게 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다라는 거. 되나요? 그래서 이러한 면역입니다. 자, 보면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 후에 세포 표면에 항원 정보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들어왔어 라고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누가? 보조 T 림프구가 이 항원을 인식해서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킨다, 깨워요. 되나요? 그래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와 직접 접촉하면서 세포를 파괴한다라는 거. 되나요? 직접 세포를 파괴한다면 세포 독성 T 림프구고 요거는 세포성 면역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 봅니다. 자, 침입한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성해서 자, 얘는 항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항원을 제거하는 면역 반응인데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아까 1차 침입, 2차 침입 했었죠.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은 항원이 침입했어요. 그러면 대식세포의 식균 작용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항원을 제시해요. 이런 게 들어왔어. 그러면 보조 T 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해서 B 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되죠? 그러면 B 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어서 형질세포는 이 항체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어떤 예전에 이제 문제에서 B 림프구가 항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틀린 설명이에요. 알겠죠? 요거 그 예전에 한번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요 B 림프구가 항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누군지를 찍어줘야 돼요.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생성한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2차 면역 반응은 아까 얘기했지만 항원이 재침입했다. 똑같은 게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억세포가 증식을 합니다. 막 개수가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다량의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다량의 항체를 신속하게 만들기 때문에 빨리 이 면역 반응이 이루어지게끔 도와준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 그림도 다 뜸이 설명했어요. 보조 T 림프구. 보조 T 림프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얘가 얘네 둘을 막 깨워. 그래서
세포성 면역 일어나고, 그 다음에 B림프구는 형질과 기억세포로 나뉘어지면서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해서 항원항체 반응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항원이 또 침입했어. 그러면 형질과 기억세포로 다시 또 분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속도는 엄청나게 조금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해서 우리는 이렇게 끊어놓고 해서 이쪽이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해서 이게 1차 면역 반응 보이나요? 네, 여기까지가 1차 면역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게 2차 면역 반응이다라는 거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이 둘을 우리는 체액성 면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 둡시다. 되나요? 항체에 의한 반응은 체액성 면역 반응이다. 되나요? 그래서 체액성 면역 잘 구분해 주시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그래프를 또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료 분석 보이죠? 자,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항원 X가 처음으로 1차로 침입했어요. 그러면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대식세포가 이걸 잡아먹고 대식세포가 보조 T림프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다시 B림프구 활성화시키고 B림프구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이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적은 양의 항체가 느리게 생성된다라는 거 되나요? 그래서 이게 1차 면역 반응입니다. 자, 볼까요? 잠시만요. 네. 자, 항원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 자, 항원이 침입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항체 농도가 증가하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 텀을 이루고 되겠죠. 텀을 두고 그 뒤에 항체 농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요거 잘 봐야 됩니다. 1차 면역 반응. 그리고 조금 적은 양이다라는 거. 되나요? 그 다음에 항원 X의 2차 침입, 그리고 그때 항원 Y도 들어왔어. 1차 침입. 자, 2차 침입했다. 그러면 1차 면역 반응에서 만들어진 기억세포에 의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되나요? 여기 2차 면역 반응이다라는 거 봅니다. 자, 1차 면역 반응 일어나고 잠시 이제 다시 또 항체가 이렇게 없어져요. 자, 그러다가 또 항원 X가 2차 침입했다. 그러면 기억세포가 나 쟤 아는데 하면서 항체 농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빠른 속도로 그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형질세포가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 똑같이 항원 Y가 또 1차 침입했어요. 그러면 얘도 그러면 똑같이 기억세포에 의해서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특정한 항원하고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항체가 아무하고나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Y가 들어왔다고 해서 원래 있던 이 항원 X의 항체랑 반응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Y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두다가 항체가 그 뒤에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 해서 보면 자,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때문에 항원 X에 대한 면역 반응과 무관하게 Y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요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특정한 항원하고 특정한 항체가 결합할 수 있다.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잘 기억하시고 아무하고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 되나요? 자, 개념 플러스 한번 볼까요? 개념 플러스. 네. 자, 여기 보면 항체의 구조가 나와 있죠. 뭐 항원 결합 부위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짧은 사슬, 뭐 긴 사슬 이렇게 있는데 항체 두 개의 긴 사슬과 짧은 사슬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Y자 모양의 윗부분에 있는 항원 결합 부위에는 이 항원의 입체 구조랑 결합하기에 적합하도록 이 항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동그라미, 뭐 이렇게 다각형, 그다음에 별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결합 부위가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보면 체액성 면역이 나와 있죠. 자, 형질세포로부터 만들어진 항체는 혈액으로 분비되어서 혈장에서 항원을 제거하기 때문에 뭐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 T 림프구, 그 다음 B 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 이렇게 림프구를 배웠는데 이 림프구의 종류랑 생성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B 림프구, T 림프구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자, B 림프구 동그라미 하시고 B 림프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건 전부 다 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성숙도 요 골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해서 이 병원체가 침입하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설명했고, 자, 우리가 B림프구는 골수에서 전부 다 성숙해요. 되나요? 그 다음에 T림프구. T림프구는 자, 골수에서 생성되는 거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림프구는 전부 다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근데 얘는 어디에서? 가슴샘에서 성숙을 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요거 구분해야 돼요. 이게 B림프구냐, T림프구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뭐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또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성숙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니까 요 특징들은 좀 알아둬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보조 T림프구, 세포 독성 T림프구 뭐 이런 것들 종류들 아까 설명했고 해서 얘가 골수니까 우리가 골자가 뼈 골자잖아요. 뼈 골자. 자, 뼈가 영어로 뭐예요? 이건 알고 있죠? 뼈는 bone 해서 B로 시작하죠. 해서 이거는 B림프구입니다. 되겠죠? B림프구. 그 다음에 골수에서 생성되는 건 똑같지만 얘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해요. 그래서 가슴샘은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사이머스에서 뭐 TH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해서 여기서 T 가슴샘에 요 T자라는 거 되나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 그리고 성숙되고 T림프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건 그렇지 똑같지만 가슴샘에서 성숙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백신과 혈액형의 판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백신은 많이 들어봤죠? 독감 백신, 뭐 백신 주사, 뭐 이런 식으로 들어봤을 텐데 자, 백신이 뭐냐? 자, 백신은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항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끔 해주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우리가 백신 주사, 독감 백신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그 안에 독감 병원체, 그러니까 독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굉장히 약한 애들, 되겠죠? 거의 이제 병원성이 이제 거의 약해진 애들 또는 아예 이제 죽은 애들 좀 너무 강하면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집어넣어 주면 우리 몸에서 이제 병원체로 인식하니까 이거를 막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1차 면역 반응을 빡 일으킵니다. 그러면 누가? 기억세포가 얘네들이 들어왔다라는 걸 인지하게끔 도와주는 거지. 해서 진짜로 강한 이 똑같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빠른 속도로 이 기억세포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게끔 해서 빠른 속도로 항체를 만들려고 되나요? 해서 백신 주사를 맞는 거다라는 거. 해서 여기 보면 같은 종류의 병원체가 재침입할 경우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라는 거. 되나요? 그래서 뭐 작은 글씨에 뭐 독감, 폐렴 등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거 우리 앞에서 봤었죠? 에이즈, 그리고 메르스 뭐 이런 것들은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거. 지금 우리 알다시피 뭐 코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되겠죠. 해서 이런 것들 이제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면역 관련 질환이 나오는데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이죠? 자, 알레르기, 그 다음에 면역 결핍,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특정 항원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질병. 그러니까 얘는 항원이라고 인식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몸에서 항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먼지라든가 어떤 특정한 약물이라든가 음식, 꽃가루 이런 거. 우리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거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 이제 봄이라서 꽃가루가 막 이렇게 날리고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막 기침 막 재채기 막 하고 막
예, 그러면 요즘에 또 큰일 나죠. 아무튼 해서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 두드러기나 뭐 재채기, 콧물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이거 알레르기성 비염 있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뭐 천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면역 결핍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다. 그러니까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나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뭐 림프구 장애, 골수세포 장애, 면역 억제제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애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에이즈입니다. 자, 우리가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뒤에서 또 한번 다룰 텐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우리 그 후천적 면역, 그러니까 우리 지금 두 번째 특이적 면역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냐면 보조 T 림프구였어요. 보조 T 림프구가 중심에서 얘를 활성화시켜. 누구를?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또는 B 림프구를. 근데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게 되면,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이 보조 T 림프구가 작동을 잘 못해요. 되겠죠? 얘네들을 파괴시켜. 그래서 이런 후천성 면역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라는 거.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뒤에 또 보일 겁니다. 문제에서. 그 다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면역 세포가 자신의 조직 성분을 항원으로 인식해요. 내 건데, 내 조직 성분인데 이거를 병원체로 인식해서 항체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합니다. 되겠죠? 아유, 큰일 나겠죠. 그래서 류머티즘, 관절염, 우리 뭐 면역 세포가 관절 부위의 연골을 막 파괴시키는 거. 그다음에 홍반성 루푸스라고 해서 피부, 콩팥, 폐 등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세요. 뭐 정확하게 이게 뭐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니까. 해서 면역 관련 질환에는 뭐 알레르기, 면역 결핍,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라는 것 정도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혈액형 판정이 나옵니다. 혈액형. 자, 우리 혈액형 이런 거는 좀 재밌죠? 아닌가요? 자, 혈액형 판정에서 ABO식 혈액형 뭐 구분과 판정 이렇게 나오는데 A형, B형, AB형, O형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혈액형에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또 빈 종이에다가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보이죠? 혈액형 구분해서 이제 우리 네 가지 아까 종류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혈액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자, 여기 동그라미 적자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혈구 중에서 적혈구를 얘기합니다. 되나요? 자, 적혈구에 이렇게 A라는 애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는 A형입니다. 되나요? 요거는 A형. 그 다음 적혈구에 이렇게 B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B형입니다. B형. 그리고 AB가 붙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AB형이에요.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붙어 있다. 그러면 요거를 O형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되나요? 그래서 적혈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응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응집원. 그러니까 응집원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걸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런 단어로 항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뭐 나쁜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항원처럼 이렇게 이제 A란 애가 있고 B란 애가 있고 AB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있고 되겠죠. 그래서 응집원이 A형은 A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형은 B를 가지고 있고 AB형은 AB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O형은 아무것도 응집원이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나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적혈구에 붙어있다 그랬죠. 응집원이. 그러면 응집소라는 애가 있습니다. 응집소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항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겠죠? 항체다. 자, 그러면 얘가 항체는 어디에 있느냐? 항체는 혈장에 있어요. 보이나요? 안 보이네. 혈장에 있어요. 혈장. 자, 응집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적혈구에 있다고요. 되나요? 그리고 요 응집소는 혈장에 있습니다. 혈장에.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애예요. 응집소, 작은 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응집원이랑 응집소가 결합을 하거든요.
뭐처럼? 항원, 항체처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응집원과 응집소가 결합을 하는데 항원, 항체처럼 특정한 항원하고 특정한 항체가 결합을 하죠. 특정한 응집원이랑 특정한 응집소가 결합을 합니다. 되겠죠? 요걸 알아둬야 돼요. 누가 누구랑 결합을 하느냐? 누가 누구랑 결합하느냐? 자, 여기다가 적으면 보이나요? 네. A가 잘 안 보이네. A가 누구랑? 알파라는 애가 있거든요. 알파랑 결합하면 응집합니다. 되나요? 그리고 B랑 베타가 있겠죠. 알파 다음 베타. 자, 이렇게 되면 뭐 된다? 응집된다. 네, 되나요? 자, A랑 알파, B랑 베타가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응집이 되면 어떻게 돼요? B가 굳겠죠. 되겠죠? 응집한다, 막 덩어리진다 이런 뜻. 그래서 A랑 알파, B랑 베타가 만나면 응집이 되니까 응집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봅니다 다시. 자, 그러면 응집소 A형은 응집소를 알파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알파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응집되면서 B가 굳어. 되죠? 그럼 죽어요. 맞죠? 그래서 응집소를 뭘 가지고 있느냐?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나요? 혈장 속에 A형들은 전부 다 베타라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B형은 당연히 베타랑 만나면 응집이 돼버리니까 베타가 아니라 얘는 반대 알파를 가지고 있다고요. 되나요?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지난번에 그 경대병원인가요? 거기서 왜 수혈 같은 거 잘못해서 막 A형인 사람이 막 B형 수혈 이렇게 받으면 그 죽었죠. 예, 그 사망하잖아요. 이게 피가 확 굳어요. 왜? B형, 이 B랑 베타랑 만나고 A가 요 알파랑 만나서 응집이 돼버리면 피가 사사삭 막 굳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 수혈할 때는 혈액형끼리 잘 보고 수혈을 해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AB형은 응집원을 A와 B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알파든 베타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응집소가 없다라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O형은 응집원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응집소는 어떻게 예상이 되죠? 알파와 베타를 둘 다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는 거. 해서 요 혈액형들끼리 어떤 식으로 얘가 응집원과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수열 관계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열 관계도 밑에서 한번 다시 보고 해서 누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보면, 자, 다 설명했어요. A형은 응집원 A 가지고 있고, 응집소는 베타. B형은 B 가지고 있고, 알파, 응집소. 그 다음에 AB형은 응집원 AB 둘 다 가지고 있고, 응집소 없어요. 그리고 O형은 응집원이 없는 대신에 응집소, 알파, 베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혈액형 판정을 합니다. 어떻게? 항 A 혈청과 항 B 혈청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항 A 혈청에 A형 혈액을 톡톡톡 떨어뜨리면 이렇게 응집이 됩니다. 그 다음 항 B 혈청에는 혈액을 떨어뜨렸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응집이 안 돼요. 자, 그 말인즉슨 A는 우리가 요 응집원 A는 아까 말했지만 알파랑 만나야지 응집이 된다 그랬죠. 그 말은 항 A 혈청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알파가 들어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되나요? 자, 우리가 그 뭐 혈장, 혈청 뭐 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A 혈청에는 없는 그러니까 A 혈청에 대항하는 반대되는 어떤 혈액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A랑 만나면 응집이 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항 A 혈청에는 알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랑 만나서 응집이 된다는 얘기. 되나요? 자, 그러면 항 B 혈청에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B형이랑 만나면 결합이 되는, 응집이 돼버리는 뭐가 있다? 베타가 들어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B형은 항 A 혈청이랑은 결합을 안 해요. 알파랑은 결합 안 해. 여기는 베타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B랑 베타가 만나서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AB형은 둘 다 알파, 베타 반응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응집 반응 일어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집어넣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 RH식 혈액형 구분과 판정 나오는데, 자, RH식 혈액형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RH 플러스다, RH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RH 플러스는 우리가 보통 한국인들은 RH 플러스가 많아요. 근데 뭐 외국 나가면 RH 마이너스도 많거든요. 자, 여기 보면 RH 플러스는 응집원, 그러니까 RH 응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가지고 있어요. 동그라미 해볼까요? 자, RH 플러스는 응집원이 있다. 근데 RH 마이너스는 응집원이 없어요. 되겠죠? 마이너스 없습니다. 자, 그리고 RH 플러스는 응집소가 없어요. 당연히 응집소가 있으면 얘랑 결합을 해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응집소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항 RH 혈청에 응집이 됩니다. 항 RH 혈청은 RH 혈청이랑 만났을 때 응집이 되는 애들 1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얘는 아니요 죄송해요, 응집원이 있기 때문에 얘랑 반응을 해서 응집을 한다라는 거 되죠. 그 다음 RH-형은 아까 말했지만 응집원이 없어요. 그러면 응집소가 있나? 자,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RH 응집원에 노출이 되면 만들어진대요. 처음에는 원래 없어. 자, 이게 중요합니다. RH-형은 원래는 응집소가 없어요. 없는데 RH 응집원에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항 RH 혈청에 응집이 안 된다. 왜? 응집원이 없으니까. 되나요? 자, 요것도 쌤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보이죠? 자, 남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되겠죠? 이렇게 부부관계다. 부부관계인데, 자, 남자는 혈액형이 어떻게 되느냐? RH 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여자가 RH 마이너스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여자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부부가 이제 엄마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해서 자, 첫째 아이가 RH 플러스일 수 있죠. 아, 그 얘기를 이게 이제 유전에서 이제 유전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 사이에 이제 우열 관계를 따지면 RH 플러스가 더 이제 우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성이거든요. 되나요? 보통 이거는 이제 뭐 라지알, 그리고 요거를 뭐 스몰알 이렇게 표시해서 얘가 이제 우성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해서 RH 플러스랑 RH 마이너스가 있으면 RH 플러스가 나타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당연하죠. 우성이니까. 자, 그래서 RH 플러스가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아이를 임신합니다. 임신해요. 자, 그러면 원래 이 여자는 RH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응집소가 있다 없다? 지금 현재 응집소가 없어요. 마이너스는 원래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근데 첫째 아이가 RH 플러스이니까 우리가 이제 RH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임신을 하면서 얘가 이제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할 때 엄마 피 속으로, 혈액 속으로 이 RH 플러스, 그러니까 응집원이 살짝 싹 들어가요. 되겠죠? 출산하면서. 되나요? 그래서 RH 플러스가 들어가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응집소가 갑자기 생긴다 그랬어요. 원래는 없던 게 얘가 생겨버려요. 누구 때문에? 이 RH 플러스, 요 이제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되나요? 자, 요까지는 괜찮아. 해서 첫째 아이는 정상적으로 출산합니다. 하는데, 자, 둘째 아이가 RH 마이너스면 괜찮아요. 근데 둘째도 RH 플러스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엄마 지금 혈액 속에 응집소가 생겨버렸죠. 그럼 응집소랑 이 RH 플러스, 그러니까 둘째 아이의 응집원이랑 어떻게? 응집이 돼버립니다. 되나요? 응집이 되면서 어떻게? 얘는 사망하게 된다라는 거. 되나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처음에 RH 마이너스는 응집소가 없어.
없었는데 첫 번째 이제 아이 뭐 출산을 하면서 RH 플러스 이런 뭐 출산이 아니더라도 잘못해서 우리가 뭐 하여튼 RH 플러스 그 수혈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받았는데 그러면 내 몸에 RH 플러스가 이제 처음으로 딱 들어왔을 때는 응집소만 다다다닥 생겨요. 혈액 속에 RH 마이너스 몸 속에 이 응집소가 막 생겨버리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절대로 수혈 받으면 안 되는데 RH 플러스를 또 들어왔다. 또 수혈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몸속에서 응집원이랑 이 응집소가 막 결합을 해버려서 응집이 돼버리면서 여자는 그러면 잘못하다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다라는 거. 되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원래는 없다가 들어오면 다시 생긴다. 아니 다시는 아니죠. 어쨌든 생긴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러면 진짜 RH 마이너스는 이렇게 RH 플러스 이렇게 애기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면 이거 큰일 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즘 예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또 과학 기술이 또 발전하면서 요즘에는 응집소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생기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또 다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잘 한번 생각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수열 관계 한번 볼게요. 이제 수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응집원, 응집소 잘 외우고 있나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지 수열 관계도 이해가 됩니다. 자, ABO식 혈액형 해서 같은 혈액형끼리는 다량으로 수혈이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뭐 어떤 수술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다량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같은 혈액형이랑 이렇게 수혈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 해서 혈액을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사이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 되어 있죠. 되나요? 자, 다시 혈액을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 사이에서 응집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량, 대량 아닙니다.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라는 거. 되나요? 자, 요것도 우리 잠시 한번 빈 데다가 한번 보면 아까 우리 봤듯이 A랑 알파 그리고 B랑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응집이 된다 그랬죠. 요거 우선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소량 수혈이 가능하려면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보이나요? 보이네 잘. 자,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응집이 안 된다. 그러면 소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자, 요것도 외워줘야 돼요. 자, 예. 자,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응집이 안 되면 돼요. 자, 요거 외울 때 요렇게 자, 주기를 원하니 받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예, 미안해요. 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응집이 안 되면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울 때 좀 헷갈리면 주기를 원하니 받소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되나요? 그래서 요거 잘 외우고 있어야지 소량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을 뭐 골라라 하면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되나요? 요거 잘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요거 혈액형 구분했을 때 자, 요거 했었죠.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결합을 안 하면 돼요. 되겠죠? 응집을 안 하면 돼. 그러면 자, AB형은 응집소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결합을 안 하면 된다 했으니까 AB형은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되나요? AB형은 다 받을 수 있다. 되겠죠? 자, 그리고 O형은 볼까?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자, 응집원이 없다는 얘기는 자, 주기를 원하니 받소. 원.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없으면 응집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소량만. 그래서 O형은 모든 혈액형에 다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나요? 해서 우리가 AB형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거 알죠? 해서 AB형은 응집소가 없어서 다 받을 수 있고 되죠? 그리고 O형은 이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다라는 거. 소량만. 그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책을 보면 자, A표식 혈액형 해서 요 다량 수혈이 가능한 거는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 되죠. 같은 혈액형끼리. 그다음에 소량 수혈이 가능한 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AB형은 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O형은 다 줄 수 있고 되나요? 예,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RH식 혈액형도 한번 볼게요. 자, 같은 혈액형끼리는 무조건 주고받을 수 있어요. 되죠? 그리고 RH-는 RH 플러스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얘는 뭐 응집원 그리고 응집소도 원래 없으니까. 자, 근데 RH-는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처음에는 괜찮지만 요 RH 그 플러스랑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응집소가 생겨버리면 절대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혈을 하다가 또 RH 플러스랑 만나서 응집원이랑 만나서 또 결합 응집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동일한 혈액형끼리 수혈이 가능하고 RH-형은 이거 줄 거 볼까요? RH-형은 RH 플러스형한테 수혈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한번 하시고 개념 플러스 한번 볼게요. 개념 플러스. 자, 백신의 종류 나옵니다. 생백신과 뭐 사백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세요. 생백신은 병원성을 약화시킨 병원체. 아까 얘기했죠. 완전히 이제 막 강한 애들을 이제 집어넣으면 우리는 막 병에 걸리겠죠. 그래서 병원성을 약화시킨 병원체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백신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내가 또 막 더 시름시름 막 아프잖아요. 왜냐면 이런 약화시킨 병원체도 나한테 이거를 이제 방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지. 되나요? 그래서 뭐 홍역 백신, 뭐 독감 백신,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백신, 이거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병원성을 제거한 병원체를 이용하는 거. 간염이나 아니면 파상풍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백신을 이용한다라는 거.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봐두시고. 그다음에 적혈구 응집 반응 쌤이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자, 적혈구 세포막에는 항원으로 작용하는 응집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혈장에는 아까 얘기했죠. 항체인 응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원 A랑 응집소 알파랑 그리고 응집원 B랑 그리고 응집소 베타가 각각 결합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다 설명했어요. 외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RH 혈액형 수혈도 아까 얘기했어요. RH-형이 RH 플러스형한테 수혈을 받을 경우에 체내에 RH 응집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RH-형의 체내에 응집소가 생성되기 전에는 이 RH 플러스형으로부터 소량 수혈을 받을 수 있지만 RH 응집소가 생성된 이후에는 수혈을 받잖아요. 그러면 체내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큰일 난다라는 거. 되나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시고 밑에 개념 확인 나와 있지만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풀어서 채점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쌤이 이렇게 단원이 끝났는데 이거를 이제 뒤에 대단한 평가를 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숙제를 해야 할 텐데 앞에 거 다 까먹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돼서 쌤이 간단하게 그냥 조금 이론 설명을 조금씩만 해줄게요.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면 1번에 자,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이 나와 있습니다. 뉴런 세 가지 종류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순서대로 감각, 연합, 운동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항상 감각 뉴런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 같은 경우는 뭔가 신경세포체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물방울 모양처럼 뭔가 달려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얘구나. 얘가 감각 뉴런이다. 되겠죠. 감각 그리고 연합 운동순이다 라는 거 그거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밑에 자, 뉴런에 역지상에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 변화가 나오는데 자, 우리 이런 거 막전이 뭐 분극, 탈분극, 재분극 뭐 이런 것들 기억나나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세포 안이 있고 세포 밖이 있는데 자, 기억나나요? 세포 안은 항상 이게 많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나트륨일까요? 아니면 칼륨일까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데 뭘까요? 안에는 무조건 칼륨이 많아야 돼요. 알겠죠? 뭐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안쪽에는 칼륨이 무조건 많아야 되고 세포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는 요 이론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요 화살표들은 나트륨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나가는지 이걸 표시한 겁니다. 알겠죠? 안에 나트륨이 많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온 출입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요런 거 3번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풀어보고 요거 쌤이 나중에 1대1 피드백 할 때 요거 어떻게 푸는지 설명 한번 다시 해줄 거니까 일단은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각자 연습 한번 해보고 나중에 피드백에서 이거는 다시 다룰게요. 자, 그 다음에 근수축 나옵니다. 근수축은 우리 근육 원섬유 마디가 근육 세포에 해당한다 하면 맞다, 틀리다. 맞다 하면 안 돼요. 요거 틀린 설명이죠. 근육 원섬유 마디가 근육 세포가 아니라 뭐다? 근육 섬유가 기억나나요? 근육 섬유가 요 근육 세포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굵은 애가 뭐 얘가 좀 더 굵게 뭐 표현된 것 같은데 아무튼 요 중간에 있는 굵은 얘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리고 요 원래는 가느다라 해야 되는데 좀 굵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요 가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되겠죠? 근육 원섬유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요 부분이 바로 H대라 그랬어요. H대. 그 다음에 요 죄송해요. 자, 여기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요 부분 여기 양쪽 끝 요 부분을 우리는 I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I대. 되나요? 해서 요거는 좀 얇아서 빛이 막 들어온다, 밝다. 그래서 명대라고도 한다 그랬고. 그다음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아니죠. 다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요 부위를 우리는 A대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굵은 마이오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잘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를 암대라고 한다 그랬어요. 암대. 그리고 우리가 뭐 수축 이완할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A대, 암대. 그리고 이 필라멘트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뭐 수축 이완할 때 우리 그 ATP 사용하는 거 그것도 기억나죠? 그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6번 보면 6번에 자 감각 뉴런 그 다음에 뇌 그리고 운동 뉴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척수가 보이고 자 뇌와 척수를 우리는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감각 뉴런 운동 뉴런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했었습니다. 되죠? 해서 자 뇌로 직접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뉴런들을 우리는 뇌신경이라고 얘기해요. 뇌신경이 이거 뇌가 들어간다고 해서 중추신경인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앞에서 예전에. 자, 이거는 감각, 운동, 인대, 말초신경계 중에서도 뇌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는 뇌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척수도 마찬가지. 척수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러한 신경들을 우리는 척수신경이라고 하고 뇌와 척수만 중추신경계지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붙으면 이거는 말초신경계다 했었어요. 해서 이 뇌로 들어가는 거, 척수로 들어가는 거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 또 여기 7번을 한번 보면 자, 자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요즘 심장박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했었죠. 해서 이런 거 할 때 심장박동 이런 것들은 내가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었죠. 무슨 신경계? 자율신경계에 기억나나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기억나죠? 긴장했을 때 그러니까 요 심장박동이 좀 더 빨라지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안정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심장박동이 느려질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각각 어떤 작용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엄청나게 또 외우는 게 많았던 호르몬이 나옵니다. 호르몬. 해서 우리가 뇌하수체부터 해서 갑상샘 그리고 뭐 부신, 이자, 뭐 생식샘 뭐 이런 것들 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각각 뭐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그 후엽에는 우리 항이뇨 호르몬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데 해서 이 문제 풀면서 좀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이자는 진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자는 꼭 외우라 그랬었어요. 말도 안 나네요. 자, 이자는 거기에 인슐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호르몬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글루카곤, 뭐 부신의 그 속질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 뭐 겉질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얘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나요? 그래서 그 호르몬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요 이제 마지막 뇌하수체부터 해서 갑상샘, 우리 얘기했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티록신이 뭐 많이 나오게끔 또는 적게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음성 피드백을 일으킨다라는 거 해서 이런 식의 문제도 엄청 잘 나옵니다. 해서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뭐 저온 자극 이런 것들도 뭐 한번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 해서 이게 전엽인가 후엽인가 이렇게 안 알려줍니다. 여기 밑에 보고 갑상샘에서 나오는 게 누군가, 그리고 콩팥에서 조절하는 애가 누군가 생각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예전에 했던 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앞에 거 한번 이론 같은 거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나중에 쌤이 피드백 하면서 문제 풀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줄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할 때 원래 이걸 동영상을 잘 듣고 있는지 피드백 하기 전에 그 숙제 올릴 때 암호가 있거든요. 숙제 암호. 그 암호는 어디 하지? 이태원 할게요. 이태원. 네. 그 숙제 올릴 때 암호 이태원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뒤에 있는 숙제가 많으니까 요 한 강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